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4일 경진일 1398년 4월 20일 예문춘 추관 학사 권근이 지은 종의 명문과 서문. 임금이 예문춘 추관 학사 권근에게 명하여 새로 만든 종의 새길 명문을 짓게 하였다. 그 서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이 천명을 받은 지 3년째 되던 해 도읍을 한수 북쪽에 정하고 다음 해에 궁궐을 건축하였다. 그해 여름 관련 관청에 명에 큰 종을 만들었는데 이미 완성되어 시내 누각을 세우고 종을 걸었다. 그 공적을 새기고 아름다움을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것이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운 이들은 큰 공과 업적을 종이나 솥에 새겨 후대에 전했다. 그 소리는 멀리 울려 퍼져 사람들의 귀와 눈을 움직이고 대도시에서는 새벽과 저녁을 알리는 데 쓰여 백성들의 일과를 정해주는 중요한 물건이다. 전하께서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덕망이 점점 높아졌고 하늘과 백성의 마음이 저절로 귀의하였습니다. 어진 신하들이 힘써 보좌하여 하루아침에 고려 왕조를 대신하고 밤낮으로 나라를 다스릴 법도를 세워 자손 대대로 태평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는 공이 세워졌고 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마땅히 이를 새겨 후대에 밝히 보여야 합니다. 또 주역에서는 천지의 큰 덕은 생명이고 성인의 큰 보배는 지위다. 그 지위를 무엇으로 지키는가? 바로 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은 만물을 살리려는 마음을 확장하여 그 지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사람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즉위하셨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 안팎이 평안해졌으며 백성들은 학정을 피하고 생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사랑하는 덕이 지극했기 때문이니 이 덕을 반드시 명문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문은 다음과 같다. 깊고 먼 우리 임금 천명을 크게 받아 한수 북쪽에 새 도읍을 세우니 송도에 있을 적 국군이 쇠하였으나 우리 임금이 덕으로 포악을 거두었다. 백성은 전쟁을 모르고 하루아침에 맑아졌고 어진 신하들 힘을 다해 태평을 이뤘다. 멀고 가까운 백성들 귀의하여 번성하니 이에 종을 만들어 새벽 저녁 종을 울려 내 공과 업을 새기고 기록하여 새기노라. 새 도읍이 천만년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삼사에 명하여 염세 및 어량과 고깃배의 세금을 조사하게 하다. 임금이 삼사에 명하여 각 도의 경차관과 함께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염세의 양과 어량과 배에 매기는 세금의 양을 조사하게 하였다. 양천이 분명치 않은 자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노비 변정 도감에 지시하다. 임금이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도당에 다음과 같이 정교하였다. 최근 변정 도감에서 신청한 양인과 천인의 구분에 대해서는 양인으로 등록이 분명한 자는 양인으로, 천인으로 등록된 자는 천인으로 정하고 양인인지 천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자는 몸은 양인으로 하되 하는 일은 천역으로 정해 관청의 하인으로 소속시키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지금 선주참과 영주참에 소속된 자 중 문서가 불분명한 이들이 변정 도감에 자신을 양인으로 정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문서가 명확하지 않으니 몸은 양인, 역은 천인으로 하여 다시 원래 두 참에 소속시키게 되면 결국 천민처럼 부려지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억울함을 풀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양인으로 등록이 확실하지 않은 자는 지방 고을에 소속시키지 말고 수도 내 관청의 하인이나 성문과 관청 숙소의 파수 역할에 소속되게 하라. 만약 특별히 보기 드문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벼슬이나 상을 주고 그 딸이나 외손자는 영원히 양인으로 삼도록 하라.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5일 신사일 1398년 4월 21일 임금이 마전포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마전포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6일 이모일 1398년 4월 22일
간관이 아일마다 조회를 할 것과 종 운반을 대장에게 맡길 것을 건의하다. 간관 박신 등이 대궐들에 나아가 아뢰었다. 옛날 제왕들은 매일 조정에 나와 직접 나라의 일들을 결단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육아일에 정전에 앉아 조회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미 여러 달 동안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건대 앞으로는 육아일마다 정전에 앉아 조회를 여러 만사를 친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은 농사철로 시간이 매우 귀한 때인데 농민들을 불러다 큰 종을 운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장과 부대장으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 말이 옳다. 다만 내가 몸이 좀 좋지 않고 날씨도 아직 쌀쌀하여 조회를 하지 못했을 뿐이다. 곧 내 말대로 하겠다. 종을 운반하는 일에 대한 패단은 나도 깊이 염려하고 있으나 이미 명령이 내려간 지 며칠이 지나 9년에서 이미 사람을 불러 모았을 것이다. 이에 예조에 명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앞으로는 조회가 있는 육아일마다 전서 이하의 관리들이 뜰에 들어와 반열을 갖추고 나면 내가 나가 조회를 보겠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8일 갑신일 1398년 4월 24일 서리가 내리다. 서리가 내렸다. 익명서를 만들어 전 현령 이적을 무고한 김귀생을 사지를 찢어 조리 돌리다. 전 산원 김귀생이 익명서를 만들어 전 현령 이적이 반란을 꾀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였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어 사지를 찢는 형벌을 받고 시신을 조리에 돌렸다. 처음에 귀생은 이적과 노비 문제로 다투어 사이가 벌어졌는데 도당에서 익명서를 보고 이적을 신문하며 물었다. 너와 원수진 자가 누구냐? 이적이 대답하였다. 오직 김귀생뿐입니다. 그래서 도당에서는 곧 사람을 보내 김귀생을 체포하고 그 집을 수색했더니 실제로 익명서의 초본을 발견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9일 을요일 1398년 4월 25일 서북면 영원진을 영청연에 합하여 영영연으로 개편하다. 서북면의 영원진을 영청연에 합하고 그 이름을 영영연으로 바꾸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0일 병술일 1398년 4월 26일 천둥치고 눈이 내리다. 임금이 마전포에 가다. 천둥이 치고 눈이 내렸다. 임금은 마전포로 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1일 정해일 1398년 4월 27일 서리가 내리다. 서리가 내렸다. 양가 도승통 상부가 중이 술 마시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하다. 양가의 도승통 상부가 중들이 술을 마시는 일을 금지해 달라고 청하니 임금은 험부로 하여금 이를 엄하게 금지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여 군역에 보내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3일 기축일 1398년 4월 29일 동교에 거둥하여 목마장을 시찰하다. 임금이 동교로 거둥하여 말을 기르는 목장을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4일 경인일 1398년 4월 30일 여장으로 박수 노릇하며 백성을 속인 복대를 처형하다. 요사스러운 사람 복대가 처형되었다. 복대는 문주 사람으로 여자의 옷을 입고 무당 행세를 하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5일 신묘일 1398년 5월 1일 종로에 거둥하여 종 다는 것을 보다. 임금이 종로에 거둥하여 종을 다는 모습을 보았다. 겸 서운 주부 김서가 월식을 예측했으나 월식이 일어나지 않다. 겸 서운 주부 김서가 월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결국 월식은 일어나지 않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6일 임진일 1398년 5월 2일 임금이 조회를 보다. 산남왕 온사도가 조회에 참석하다. 임금이 조회를 열었고 산남왕 온사도 등이 나와 임금을 배웠다. 경복궁 왼쪽 산등성이의 소나무가 말라 가까운 민가를 철거하게 하다. 경복궁 왼쪽 언덕에 있는 소나무가 말라 죽으니 임금은 그 근처에 민가를 철거하라고 명령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7일 개사일 1398년 5월 3일
대마도 사자가 오다. 대마도에서 사신이 도착하였다. 월식을 오보한 김서를 견책하고 늦게 처리한 관리에게 직무를 금하다. 간관 박신 등이 상소하였다. 겸 서운 주부 김서가 월식을 계산하여 예조에 보고하였지만 결국 월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서는 하늘의 변화를 계산하는 일을 전문으로 맡은 사람인데도 하늘의 현상을 잘못 보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직첩을 거두고 법에 따라 벌을 주도록 하소서. 이 상소문은 올라갔지만 아직 임금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임금은 간관, 헌부, 형조 관리를 불러 꾸짖었다. 관상감 관원이 계산을 잘못했으면 그 죄를 당연히 논의해야 할 일인데 법을 맡은 관원들이 이를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 것은 같은 죄다. 김서의 잘못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내 잘못이나 재상의 과실을 누가 말하겠는가? 잔무 전담 전시가 말하였다. 업무를 맡던 시사 윤창이 견책을 당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감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형조 정랑 유영무는 말하였다. 형조에는 이미 교지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탄핵하지 못했습니다. 보궐 허지는 말하였다. 상소는 이미 올렸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간관들이 죄를 청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여겨 박신과 허지에게는 당분간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소문을 보고 나서 김서에게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지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8일 가보일 1398년 5월 4일 헌부에게 이를 보게 하다. 헌부의 업무를 맡기도록 명령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9일 을미일 1398년 5월 5일 오랜 가뭄 때문에 산천에 비를 빌다.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어 산천에 신에게 비를 기원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0일 병신일 1398년 5월 6일 정도전과 권근을 성균관 제조로 삼아 삼관 유생들을 모아 경사 교육을 하다. 봉화백 정도전과 화산군 권근을 성균관에 제조로 삼고 현직 관원 및 사품 이하의 한량 유생들과 삼관에 속한 유생들을 모아 경서와 사설을 강습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1일 정유일 1398년 5월 7일 종묘, 사직, 원단과 용추에서 비를 빌다. 종묘, 사직, 원단과 여러 용추에서 비를 기원하였다. 환관 이광에게 수기 업무를 조순에게 왕명 출납을 맡기다. 환관 이광에게는 궁궐의 숙직과 순찰 및 보고하는 일을 맡기고 조순에게는 왕명 출납과 대신을 대우하는 일을 맡겨 늘 궁궐에 시위하게 하였다. 임금이 조순에게 말하였다. 대간이 말한 너의 죄악을 보면 성문조차 다시 들어설 수 없는데 하물며 궁궐 아니겠느냐. 너는 스스로 허물을 고치고 몸가짐을 조심하라. 형률 적용을 엄정히 시행하도록 형조에서 건의하다. 형조 전서 유관 등이 상소하였다. 형옥을 맡는 관리는 사람의 생사에 직결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옛날 고요가 사사가 되었을 때는 형벌의 기준을 정하고 오형은 귀양으로 너그러이 하고 채찍은 관형으로 곤장은 교정형으로 금전은 속죄형으로 삼았습니다. 형벌은 통치를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인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죄가 무거우면 오형으로 처벌하고 가벼우면 채찍과 곤장으로 처벌하며 무겁거나 가볍든 정상 참작이나 법 적용이 모호하면 귀양을 보내거나 금전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였는데 이는 형벌의 인도적 요소를 담은 것입니다. 이 원칙이 형벌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형에는 원래 금전 속죄는 없었고 주나라 모광 때 비로소 금전을 받는 속죄가 생겼습니다. 이는 예전 제도가 아닙니다. 후세에 이 제도를 따라 부자는 형을 면하고 가난한 자는 형을 받는 불합리가 생겼으니 성인의 뜻에 어긋납니다. 죄가 가벼운 경우에는 금전을 받고 스스로 새롭게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죄가 무거운데도 속죄를 허용하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생기고 큰 폐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장 60대 또는 도형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설령 정상 참작이나 법적 의심이 있더라도 금전 속죄를 허용하지 말고 다만 도형과 귀양을 통해 처리하되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 거리를 조정하여 간악한 자를 징계하고 단순한 죄는 경중 판단에 따라 속죄를 허용하면 예전 제도에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작물의 계산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수감자가 직접 도둑질한 경우 작물이 40관에 달하면 극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상포 5필을 일관으로 계산하면 200필이면 40관이 되니 200필 도둑질했다고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또 곤장 100대를 맞을 자가 상포 30필로 속죄한다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됩니다. 형벌과 속죄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포 15필을 일관으로 계산한다면 600필 이상 훔친 자가 극형에 해당하게 되고 곤장 100대는 90필로 속죄하게 되니 형벌과 속죄가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한데 법문에 명시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벌의 경중이 잘못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우 염려할 일입니다. 옛말에 땅을 그어 감옥을 만들어도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나무를 깎아 아전을 만들어도 대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형리들을 미워하는 심정을 나타낸 말입니다. 형옥을 맡은 이들이 대부분 무식하여 율문을 잘 모르고 담당 관리가 되어서도 법문에 주의하지 않으니 죄의 무게를 유락을 아는 사람에게만 의지하게 되어 마땅히 가벼운 죄가 도리어 무겁게 되고 무거운 죄가 오히려 가볍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단지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죄를 범했는데 법에 명문이 없는 경우 유사한 법과 비교하여 본래 죄가 가벼운데 법문이 무거우면 몇 등 감하고 죄가 무거운데 법문이 가벼우면 몇 등 더해서 반드시 임금의 허락을 받은 뒤 시행하게 하소서. 이미 시행한 판례는 기록에 남겨 세월이 지나면 법문이 자연히 마련되고 형벌도 처리하기 어려운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도당에 명하여 논의하게 하였고 형조는 상신한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2일 무술일 1398년 5월 8일 능침에 제사하고 돌아온 정탁에게 술을 내려주다. 김사행을 보내어 중추원 부사 정탁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이때 정탁은 명을 받아 능침에 가서 제사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3일 기해일 1398년 5월 9일 큰 바람에 새로 지은 군자고가 무너지다. 큰 바람이 불어 새로 지은 군자고가 무너졌다. 고 시중 조민수의 재산과 곡식을 돌려주도록 도당에 명하다. 도당에 명령하여 고인이 된 시중 조민수의 재물과 곡식을 돌려주게 하였다. 궁궐에 도색을 다시 하다. 도색에 쓰인 기름이 400마리였다. 궁궐을 다시 칠하라고 명령하였는데 밝은 기름 400마를 사용하였다. 단주 이북 각 고을의 군량으로 1000석을 경원부에 수운하고 병선 10척을 두만강에 배치하다. 도당에 명하여 단주 이북 주군의 군량 1000석을 경원부로 운송하고 병선 10척을 두만강에 정박시키며 신익 만호부를 경원부 경계 안에 두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4일 경자일 1398년 5월 10일 계룡산에 진눈깨비가 내리다. 계룡산에 눈이 내렸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5일 신축일 1398년 5월 11일 오랜 가뭄 때문에 죄수를 석방하다. 도랑을 치고 흩어져 있는 시체를 묻어주게 하다. 가뭄이 계속되자 이제 이하의 죄인을 석방하였고 각 관청에 명하여 도랑을 수축하게 하였으며 드러난 해골을 흙으로 덮고 시신을 묻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6일 이민일 1398년 5월 12일 개성 유사의 성을 지키는 군관을 340명으로 정하다. 개성 유사에서 성을 수비할 군관을 340명으로 정하였다. 좌 우정승 조중과 김사영에게 신도 8경 병풍 한 면씩을 주다. 정도전의 8경시 좌정승 조중과 우정승 김사영에게 신도 8경 병풍 한 폭씩을 하사하였다.
공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다. 첫째는 기전의 산천이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기전의 땅 1000리, 안과 밖으로 둘러싸인 산천은 100곳이 넘는다. 덕 있는 가르침으로 형세를 얻어 함께 갖추었으니 앞으로 1000년을 이어갈 것을 점칠 수 있도다. 둘째는 도성과 궁원이었다. 도성은 철벽과도 같아 1000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산의 5 색깔처럼 덮여 있구나. 해마다 상원궁의 꾀꼬리와 꽃이 가득하고 해마다 도성 백성들은 즐겁게 유람하네. 셋째는 여러 관청들이 북극성을 둘러싼 듯한 모습이었다. 펼쳐진 관청들은 높고 우뚝하며 서로를 마주하니 마치 별들이 북극성을 감싸듯 하도다. 달빛이 비추는 새벽 관청 길은 물처럼 맑고 옥 장식 말방울 소리는 울려 퍼지지만 먼지는 잃지 않네. 넷째는 박리의 질서 잡힌 가옥들이었다. 저택들은 구름 위로 치솟아 있고 백성들의 집들은 지면 가득 이어졌구나.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연기와 불빛 속에 한 시대의 번화함이 찬란히 드러나네. 다섯째는 동문의 훈련장이었다. 종과 북이 요란하게 울려 대지를 진동시키고 깃발은 공중에서 펄럭이며 서로 어울렸네. 수많은 말이 제각기 질서 있게 움직이니 바로 전장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섯째는 서강의 수운 창고였다. 사방의 물자가 서강으로 몰려들고 용처럼 날뛰는 배가 수만 석 곡식을 나르도다. 1000개의 창고에 곡식이 쌓여 썩어 붉게 변하니 정치란 결국 백성에 먹을 것을 넉넉히 하는 데 있다. 일곱째는 남쪽 나루의 행인이었다. 남쪽 나루의 물결은 도도히 흐르고 사방에서 모여든 행인들이 붐빈다. 늙은이는 빈몸으로 젊은이는 짐을 짊어졌고 노래를 부르며 앞뒤에서 화답하네. 여덟째는 북교의 말 박목이었다. 멀리 바라보면 북교가 숫돌처럼 평평하고 봄이 오면 풀은 무성하고 샘물은 달구나. 수많은 말이 구름처럼 모여 날뛰니 목동은 자유롭게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도 간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7일 개묘일 1398년 5월 12일 원단과 산천의 비를 빌다. 원단과 산천의 비를 빌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8일 갑인일 1398년 5월 13일 종로에 거둥하여 종소리를 들어보고 흥천사에 가서 사리전 터를 보다. 임금이 종로로 행차하여 종을 치게 하고 그 소리를 들었으며 이어서 흥천사에 가서 사리전을 지을 자리를 살펴보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9일 을사일 1398년 5월 14일 예문춘 추관 학사 안경량의 졸기. 예문춘 추관 학사 안경량이 세상을 떠났다. 안경량은 수능 사람으로 판문화부사를 지낸 안종원의 둘째 아들이었다. 온화하고 성실하며 일처리가 정밀하고 치밀하였다. 충청도 관찰사와 서북면 순문사를 지냈는데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여 그의 죽음을 듣고 채식을 하며 슬퍼한 사람들도 있었다. 처백에서 난 아들로 안민수가 있다. 벌레가 종묘 북쪽 산의 솔잎을 먹다. 벌레가 종묘 북쪽 산의 소나무 잎을 갉아먹자 오부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벌레를 잡게 하였다. 이달은 가물었다. 이달은 가뭄이 들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일 정미일 1398년 5월 17일 흥천사 북쪽에 사리전을 건축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흥천사에 가서 사리전 3층을 흥천사 북쪽에 짓도록 명하였다. 또 각 부서의 대장과 부장 중 자원하는 사람 50명을 모집하여 식량을 지급하고 공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일 무신일 1398년 5월 18일 큰 바람이 불다. 큰 바람이 불었다. 영성 부원군 오사충이 금주하기를 청하다. 영성 부원군 오사충이 글을 올려 금주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별이 동북방에 떨어지다. 별이 동북쪽 하늘에서 떨어졌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3일 기요일 1398년 5월 19일 큰 바람이 불다. 가외방 인가에서 불이 낯이 143채와 요물고를 태우다. 큰 바람이 불었다.
가회방의 민가에서 불이 나 이웃으로 번졌고 집 143채가 불탔다. 요물고도 불에 탔다. 임금은 화재를 보고 탄식하였다. 가뭄이 이토록 심한데 불까지 나다니 이는 모두 내 죄 때문이다. 궁궐 공사는 쉽게 멈출 수 없으니 결국 백성만 괴롭히게 되었구나. 가뭄 때문에 운우경을 흥복사에서 강설하게 하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운우경을 흥복사에서 강설하게 하였다. 또 소나무가 마른 것을 이유로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불법 설법 자리를 연화사에 마련하게 하였다. 불이 났던 집의 띠를 차등있게 주다. 도당에 명하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집들의 띠를 형편에 따라 차등을 두고 나누어 주게 하였다. 간관이 재변의 원인이 잦은 역사에 있음을 지적하다. 간관이 상소하였다. 경전에 이르기를 하늘의 분노를 경외하여 감히 즐겁게 놀지 못하고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마땅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살펴보건대 근년 이래로 홍수와 가뭄이 계속 번갈아 일어나 백성들은 생업을 잃고 떠돌아다니며 굶주리는 자가 많습니다. 올해도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햇빛만 강하고 비는 전혀 오지 않아 넓은 땅에 풀조차 자라지 못하니 이미 파종할 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보리 수확도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 중에 한숨 짓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마음으로 크게 염려하시어 온갖 사당과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하늘에 감흥은 없었고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마 전 큰 바람에 불까지 나서 100여 집이 타고 닭과 개까지 죽고 심지어 궁궐에서 임금께 진상품을 보관하는 창고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써 재앙이 극심해졌고 이는 하늘의 징벌이 매우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옛날 탕왕은 가뭄이 들자 스스로 두려워하며 반성하길 정사가 어그러진 것이 있는가?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어째서 이토록 비가 오지 않는가? 궁시를 지은 것이 문제인가? 혹여 참소가 성한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성군이었음에도 자신을 이처럼 반성하였기에 마침내 하늘이 비를 내려 백성의 고통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즉위 이후 매년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비록 장인과 무직자, 승려 등 놀고 있는 자들에게 곡식을 주어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동원된 인원이 수천 명이 넘고 그들 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몇 년째 고생 중인 자도 많습니다. 그들이 품는 원망이 어찌 천지의 기운을 해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먼 훗날을 위한 기반이므로 약간의 고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하나 신은 생각하건대 만세의 터전이라도 한 번에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궁궐의 중심 건물은 이미 완성되었고 도성도 이미 세워졌으니 두세 해 쉬었다가 나머지를 완성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탕왕처럼 하늘의 경고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성찰하여 모든 토목공사를 멈추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게 하신다면 원망은 사라지고 화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바라건대 궁궐 조성 도감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선공감에 이관하여 실제 업무와 명칭을 일치시키고 백성들의 힘을 보존하게 하소서. 이에 임금은 명하여 도망친 승려 대신 차출된 승려와 가족이 있는 승려 27명 그리고 기술이 부족한 장인 545명을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남원과 광주의 판관을 도태시키다. 남원과 광주에 있던 판관들을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5일 신해일 1398년 5월 21일 궁성 남문에 거둥하여 척성놀이를 구경하다. 죽고 상한 사람이 많았다. 임금이 궁궐 남문으로 나아가 돌을 던지며 싸우는 놀이를 구경하였다. 절제사 조오는 척석군을 이끌었고 한중추원사 이근은 여러 위의 부대장을 거느려 좌우로 나누어 서로 겨루었으며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자가 매우 많았다. 요물고를 새로 짓다. 궁성 안에 새로 요물고를 지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6일 임자일 1398년 5월 22일 우박이 내리고 폭풍이 불다. 우박이 내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내온을 도당에 내려주다.
환자 이광에게 명하여 궁중에서 만든 술을 도당에 내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0일 병진일 1398년 5월 26일 대장경 목판을 강화 선원사에서 운반하여 왔으므로 임금이 용산강에 거둥하다. 임금이 용산강에 나아갔다. 대장경 의 목판을 강화해 선원사에서 운반해 왔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1일 정사일 1398년 5월 27일 비가 내리다.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2일 모일 1398년 5월 28일 비가 내리다. 비가 내렸다. 대장경 목판을 지천사로 운반하는데 군사 2,000명을 동원하다. 대장과 대부로 구성된 군사 2,000명을 동원하여 대장경 의 목판을 지천사로 운반하게 하였다. 대장경 운반의 의장 행렬 검교 참참문화부사 유광호에게 향로를 들고 따르게 하였고 오교와 양종의 승려들에게는 불경을 외우게 하였으며 의장대는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앞에서 길을 인도하게 하였다. 서강에 거둥하여 전라도에서 온 곡식 운반선을 시찰하다. 임금이 서강에 거둥하여 전라도에서 올라온 좋은 선들을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3일 기미일 1398년 5월 29일 비가 내리다. 유성이 잠이 동원에서 나와 허성 분야로 들어가다. 비가 내렸다. 유성이 잠이 동원에서 나와 허성 분야로 들어갔다. 경기자도와 충청도 각 고을에 지시하여 도성 보수를 시기에 맞추어 시행케 하다. 경기자도와 충청도의 각 주군에 명하여 시기를 맞춰 도성을 보수하게 하였다. 도성의 둘레는 약 9,760보가 조금 넘었다. 흥천사 감주 상총이 선교 양종의 영수를 뽑아 사찰을 주관케 할 것 등을 건의한 글. 흥천사의 주지 상총이 글을 올렸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하고 나라를 복되게 하며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데 있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게 생각해보면 전하께서는 전생의 원력을 이어받아 좋은 땅을 골라 도읍을 정하시고 각 관청을 정돈하여 직무가 화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성 안에 절을 처음 세우고 이름을 흥천이라 정하여 이 본사에서 선을 닦게 하셨으니 부처님을 존경하고 믿으며 하늘의 보답을 구하고자 하신 뜻이 매우 간절하셨습니다. 이에 산골의 승려인 신에게 주석의 자리를 맡기셨으니 저 역시 이 마음을 맑게 하여 바른 불법을 널리 펼치고 복을 빌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절에서는 참선이 가장 중요하니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은 며칠 안 되어 깨달음에 이르고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라도 참선의 주제를 붙잡고 정진하면 부처님이 기뻐하고 하늘도 공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 왕조 말기에는 선종과 교종이 이익과 명예만을 탐내어 이름난 절을 서로 다투어 차지하였고 그 결과 선을 닦고 교를 가르치는 곳은 한두 군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라를 돕기 위해 절을 세우고자 했던 본래 뜻과 같겠습니까? 옛 조사 진각은 말하였습니다. 선의 길은 국군을 길게 하고 지로는 이웃나라의 전쟁을 평정한다 하였는데 어찌 아무런 근거 없이 속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금부터 선종과 교종 중 도덕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 서울과 지방의 명찰을 맡기소서. 선종을 맡은 이는 선에 대해 설명하며 불자를 들게 하고 교종을 맡은 이는 경전을 강의하고 계율을 가르치게 하여 후학들이 선종은 전등록의 가르침을 익히고 교종은 경전과 계율의 해설서를 절차대로 배우도록 하신다면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인재가 어느 절에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사를 세웠으니 서울과 지방의 명찰도 마땅히 송광사의 제도를 따라 본사의 소속으로 삼아 서로 감시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법을 세우고 복을 비는 일을 하게 하면 아무리 쇠퇴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절의 규범도 모두 중국의 승려들을 따라하며 독자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니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리는 격입니다. 송광사의 조사 보조가 남긴 제도를 따로 모아 실행하고 기록하여 일정한 법으로 삼고 승려들이 아침 저녁으로 감아 수련한다면 전하의 불교 진흥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이 제도를 중앙과 지방에 널리 반포하여 영원히 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라에도 큰 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은 그 제안을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4일 경신일 1398년 5월 30일 서리가 내리다. 서리가 내렸다. 천추절 계본을 잘못 쓴 세 사람을 추가 압송하라는 예부의 편지와 조서 및 곽혜룡의 문초장, 사신 조서의 수행원인 최녹이 명나라 예부시랑 장병의 서신과 조서 및 곽혜룡의 자백서를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왔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나라 예부시랑 장병은 조선 국왕에게 뜻을 전달합니다. 황제께서 중국을 통일하시고 원나라를 대신하여 즉위하신 뒤 사신을 보내 여러 나라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선 국왕은 사신을 보내어 예를 표하였고 비록 신나라 자칭했으나 실제로는 화친을 구한 것이며 백성을 편안히 하려 한 것입니다. 황제께서는 천명을 받들어 백성을 위로하며 결코 군사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국왕에게도 변방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조선은 예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면서도 변방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신으로 가장하여 관리를 매수하고 뇌물을 주려 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이는 예전 여러 왕조에서와 같이 분명히 처벌할 일입니다. 지금의 조선 국왕은 이전 왕실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불화를 일으키고 천신과 직위의 제사를 지낸 명 황제의 조치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법을 어기고 중국을 모욕하며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으로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여 문서로 만들어 신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조서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조선에서 예조 정랑 윤규, 성균 사성 공부, 예조 정랑 윤수가 함께 모의하여 천추절 계본 속의 뜻을 숨기고 중국을 조롱하는 글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유호, 정한지, 최호를 시켜 이를 북경으로 보냈고 이후 명나라 사신이 이를 문제 삼아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서 본인은 자백하며 이는 네 사람이 공모하여 자신의 주도로 한 일이라 진술하였고 조선 국왕은 곽혜룡에게 조서를 압송시켜 보냈습니다. 이에 장병은 조선 국왕에게 이들 세 사람을 추가로 보내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조서의 자백문과 곽혜룡의 자백문도 서로 일치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5일 신유일 1398년 5월 31일 서리가 내리다. 유성이 왕량성에서 나와 북방으로 흐르다. 서리가 내렸다. 유성이 왕량성에서 나타나 북쪽으로 흘러갔다. 영마를 폭력을 써서 빼앗은 일과 관련해 검교 전서 이응 등을 귀양 보내다. 검교 전서 이응을 함주로 귀양 보내고 설략장군 김용삼을 강화로, 지파하는 압육 목자로 경응 소윤 이득항을 옹진으로 귀양 보냈으며 설략장군 김연우는 순군옥에 가두었다. 이응 등은 모두 임금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응은 작별하고 돌아가는 길에 동북면에서 영마를 폭력으로 빼앗고 영마가 머무는 곳을 어지럽혔으나 김용삼 등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순군에게 명하여 이들을 쫓아가 잡아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두고 각각 지방으로 귀양 보냈다. 또한 우도 정역사 선윤지와 은계 역승 전득경은 문서로 증거가 없음에도 말을 내준 이유로 태형에 처해졌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6일 임술일 1398년 6월 1일 양부에 명하여 시정의 잘잘못과 백성들의 고충을 아르게 하다. 양부에 명하여 당시 정사에 옳고 그름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일과 해가 되는 일 등을 진술하여 아르도록 하였다. 소나무가 말라 죽고 서리가 내린 것 때문에 도성 감역관 등을 사유하다. 임금은 서울 주산에 소나무가 말라 죽고 여름철에 서리가 내린 일을 근거로 도승지 이문화에게 명하여 사사에 전하였다. 지난번 외방으로 좌천된 도성 감역관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김선은 그 죄를 정한 후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라. 외방으로 좌천된 사람들의 죄를 자세히 기록하여 경중을 나누어 보고하라. 사사는 명을 받고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께서 이미 두려워하고 반성하셨으니 이제 시정의 옳고 그름과 백성들의 이익과 폐단에 대해서도 당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이 말을 따랐다. 백관과 기로들이 공부 등 3인을 경사로 보내는 문제를 의논하다. 백관들과 기로들을 조정에 불러 공부 등 3명을 경사로 보내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의논하게 했다. 많은 이들은 가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서원군 한상경 등 여러 명은 옳지 않다고 했다. 좌간의대부 정구 등은 아래였다. 임금이 명하면 신하가 따르는 것은 예의에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박하면 예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서와 곽혜령의 문초 내용, 예부의 글을 보면 거짓이 심합니다. 천추절 할애가 지난해에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계의 양식도 다르지 않은데 명나라의 분노는 정축년부터 생겼습니다. 그 기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조서와 공부 등 3인이 희롱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 나라 백성이 다 알고 있으며 하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나라에서 거짓을 꾸며 공수를 취하고 3인을 보내라 하였고 그 3인의 진술로 또 다른 죄명을 만들어 명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3인을 보내고 내일 또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된다면 결국 국가는 불안해질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거짓임을 알면서도 굽히면 앞으로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은 이 3인을 머물게 하시고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임금은 좌정승 조준 등과 의논했으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7일 개일 1398년 6월 2일 정의 강회중 등을 사면하다. 정이 강회중 등 16인과 이규철, 김영렬, 민중리 등 22인을 사면하였다. 효령과 무죄로 천거된 이들을 불러보고 실효가 없는 70여 명을 물러나게 하다. 도승지 이문하에게 명하여 각도에서 천거된 효령과 무죄들을 불러 면담한 후 실효가 없는 자 70여 명을 물러나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8일 갑자일 1398년 6월 3일 유비고를 처음 설치하고 도평이 사사에 내린 전지 유비고를 처음 설치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문하에게 명하여 사사의 전지를 내렸다. 송나라 태조는 국가 재정과는 별도로 내고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개인 창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군량이나 흉년 같은 사태에 대비한 준비 창고였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과중하게 징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미리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고 짐이 오랑캐에게 점령된 8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500만 민을 모아 군연을 교환하겠다고도 하였다. 이는 곧 내고가 공용이라는 뜻이다. 지금 내가 유비고를 설치하는 것도 군수물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되는 전곡과 포하는 3사가 회계하여 수입을 따져 지출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계문 후에 적절히 조절하라. 이를 항구적인 제도로 삼는다. 흥천사에 거둥하여 사리전 지을 터를 시찰하고 조속한 완성을 당부하다. 임금이 흥천사에 거둥하여 사리전을 지을 터를 시찰하고 감역 제조 김주에게 일렀다. 정릉과 요물고는 급히 만들 필요 없다. 이 사리전은 오래전부터 짓고 싶었는데 지금 완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방해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속히 완성해 내 바람에 보답하라. 이후 궁궐로 돌아와 유만수, 도흥, 유운 등과 함께 격구 놀이를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0일 병인일 1398년 6월 5일 보겁인 이배간 등이 요동에서 돌아오다. 보겁인 이배간, 부계와 맹인 김효도가 요동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의복과 식량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1일 정묘일 1398년 6월 6일 최영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양부의 상해 등 10명을 감원하다. 최영지를 판삼사사, 성성린을 문화 실황찬 성사로, 우인열과 유만수를 상임문화부사로, 성성룡을 사원부 대사원으로 임명하였다. 양부의 상해 10명, 한성윤 1명, 예문춘 추관 태학사 2명, 학사 2명을 줄였다.